구별하로 초기에 말로는 심각한 아동 병리들을 연구했고 그 연구들을 통해서 아동의 초기 대상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자폐정리 공생적 정신병의 개념은 첫째, 돌보는 이와 양육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 둘째,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를 뜻한다. 그녀는 이런 소아 정신병에 대한 연구로부터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립했다. 1. 정상적 자폐 단계. 신생아가 생후 몇 주 동안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길며 자극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로는 자폐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이 단계 동안 유아가 외부 현실로부터 차단되고 폐쇄된 상태로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시기 동안 유아의 감각기관은 리비도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며 유아의 정신기구는 환경적 침범에 대해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유아는 자신의 욕구 만족, 긴장의 감소에만 관심을 가지며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환각적으로 원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신생아는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이 부족하며 현실적이거나 환각적인 만족과 좌절만을 경험한다. 정상적 공생 단계, 생후 3, 4주가 되면 유아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어머니, 자신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어머니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한다. 이제 내부로 집중되었던 리비도는 아동의 주변부로 나아가며 외부 세계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주변부란 아동과 어머니 모두를 포함하는 양자 단일체이다. 유아는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 체계인 것처럼 행동한다. 정상적 공생 단계로부터 유아는 경험을 조직화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자율적인 자아 기능들, 특히 기억력의 성숙에 의해 특별히 지원을 받는다. 이 시기 동안 유아에게 좋게 느껴지는 경험은 좋음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경험은 나쁨으로 범주화된다. 이런 범주화는 자폐적 단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상성의 유지와 관련이 있다. 대상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자폐 단계는 대상 없는 시기이고 공생 단계는 대상 이전의 시기이다. 육동 에너지의 분배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시기는 모두 프로이트의 1차적 자기의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생 단계는 이후의 자아상과 타자들에 대한 감각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이 시기 동안 자기와 대상의 경험적 전조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말러에게 있어서 유아를 심리적 존재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분리개별화. 1. 분화 하위 단계. 생후 4, 5개월부터 10개월 사이에 분리개별화 단계 중 첫 번째 하위 단계가 시작된다. 말로는 이 시기에 분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유아는 처음으로 깨어있는 동안 다소 지속적인 각성 상태를 보인다. 자신을 어머니의 신체에 맞추려고 하는 유아의 경향성은 이 단계에 들어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자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그는 바깥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머니에게 되돌아와서 확인하는 행동 유형을 반복한다. 그러한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유아는 어머니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마침내 수동적인 무릎 위의 아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이탈을 시작한다. 아동은 접촉에 의한 감각과 내부로부터 오는 감각을 구별하게 된다. 자기와 대상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 연습 하위 단계, 말로는 분리개별화의 이 두 번째, 오타입니다. 이 두 번째 하위 단계를 다시 두 개의 시기, 즉 초기 연습기와 본 연습기로 구분한다. 초기 연습기는 약 10개월경에 시작되며 아동은 손과 발 모두를 사용하여 기어다니는 능력, 즉 배로기기, 손발로 기어다니기, 기어오르기 등을 발달시킨다. 아동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행동할 수 있으나 여전히 어머니를 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되돌아야 할 일종의 본류로 생각한다. 초기 연습기 동안 분리화와 개별화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발달. 1. 신체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능력, 어머니의 신체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는 경험.
2. 정서적 재충전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기초로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특별한 유대 형성. 3. 자아의 자율적 기능이 극적으로 성숙. 이 능력은 아동이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이루어짐. 본 연습기는 심리적 탄생기, 2차적 자기와 대상, 사랑 모두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 세계가 아동의 안식처가 되는 시기, 아동이 세계와 사랑에 빠지는 시기,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자율성이 발달하는 이 시기에 분리를 향한 선천적인 경향성이 나타난다. 어머니는 아동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자유롭게 아이에게 반응해야 한다. 재접근 하위 단계. 1살 반경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잘 기능할 수 있었던 아동은 이전의 자기애적인 전능감의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갑자기 자신이 매우 거대한 세계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좌절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연습 단계의 특징이었던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잃게 된다. 재접근 단계에서 걸음마 아동은 어머니가 실제로 분리된 사람이며 새롭게 확장된 자신의 세계를 다루는데 항상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즉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재접근 위기는 20개월에서 22개월이다. 이상적인 자기감의 상실과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로 타인에 대한 도움 갈구와 제공받는 것을 거절할 필요를 배운다.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양가적 태도도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를 갈구하면서 동시에 또 분리되기를 원하는 정서적 갈등 때문이다. 말러에 따르면 재접근 위기가 잘 해결되어야지 정신병리를 막을 수 있다. 어머니를 좋은 표상과 나쁜 표상으로 분열시키는 것, 어머니에 대한 강요적인 태도는 경계성형 환자들이 나타나는 전이 반응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 시기는 자율적 자아 기능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이며 언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현실 검증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아동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은 개별화 과정에 기여한다. 리비도 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은 이 시기 동안 구강기로부터 항문기로 넘어간다. 어머니의 도움을 요구하면서도 그녀가 제공하는 도움을 거부하는 아동에 대하여 어머니는 아동을 자신의 돌봄 안에 신체 안에 어떤 어머니는 아동을 자신의 돌봄 안에 신체 안에 재함입시킴으로써 분리를 향한 아동의 요구를 좌절시키는 어머니가 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유형은 아동이 다 컸다고 간주하고 요구를 무시하거나 의존성을 거부하는 어머니가 있다. 우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중간 토론을 좀 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선 말러의 지금 얘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요약을 하셨는데 우선 디스커션을 우선 스페시픽한 걸 하나를 가지고 해보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부분이 어머니의 도움을 요구하면서도 그녀가 제공하는 도움을 거부하는 아동에 대해서 어머니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태도 하나는 어떤 어머니는 아동을 자신의 돌봄 안에 신체 안에 재함입함으로써 분리를 향한 아동의 욕구를 좌절시킨다. 또 다른 어머니는 아동이 다 컸다고 간주하고 요구를 무시하거나 의존성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여기는 또 하나의 옵션이 있죠. 또 건강한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우선 우리 여기는 재접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재접근기까지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렛 말러의 얘기 마지막의 얘기도 있지만 그 이전의 얘기 지금까지 흘러온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생각이나 정서는 어떤 것인지 조금 나누면서 가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이
그 전에도 나온 것처럼 홀로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어머니 생각이 나고요. 맨 처음에 거는 홀로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어머니 또는 또 그 침범하는 어머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이걸 아니라 굉장히 침범하는 어머니에 그게 많이 가는데 요즘에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좀 있었고 요즘 저희 한국 어머니들 중에 이거는 너무나 다반사인 것 같아요. 침범하는 어머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화돼 가지고 아마 타이거맘이라는 용어를 아주 명예로 알고 그런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뭐 중국 분이 쓴 타이거맘이라는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보시죠. 저는 그거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를, 첫째 아이를 미국에서 보육원 보낼 때 중국 애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걔네들은 영어를 아니, 몇 살이었는지 한 3살 뭐 한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애는 글자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걔는 중국어, 영어 글자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걔네 엄마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애를 굉장히 훈련을 시키고 학습하는 능력을 굉장히 막 하고 이래서 아, 나 중국 타이거 맘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침범하는 어머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머니는 애가 뭐를 결정하도록 못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별로 뭐 할지 스스로 자기가 공부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놔두지를 않고 계속 요 시간 다음에 요 시간 모자라니까 요거 더 하고 요거 더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침을 애의 결정권을 뺏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 네. 애의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이 혼자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침범하는 어머니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방치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얘기는 다른 어머니는 아동이 다 컸다고 간다고 요구를 무시하거나 의존성을 거부한다. 그래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은 이것도 해결책이 아닌 경우 분리개별화를 존중하지만 또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돌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가이던스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부모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너무 우리가 분리개별화라는 측면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인가,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적절한 가이던스를 주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도덕을 가르치고 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어떤 가정교육 과정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런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자체가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가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처럼 아이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냐,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부모의 가이던스를 강요가 아니라 좋은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죠. 근데 제가 경험할 때는 요즘에 저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가 중학년 정도 되면 독립하려고 하고 이제 그거를 할 능력이 충분한데 이 아이를 내놓는 순간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를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꼭 애기 다루듯이 해서 너한테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와이프로서 엄마로서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아이를 못 내놔요. 그러니까 아이가 컸는데 성장을 할 수가
수가 없게 계속 만들어요. 아이는 성장이 되었는데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계속 애기 취급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하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어른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좀 이렇게 물러서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 것이 그분한테는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을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니드죠.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분리개별화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죠 지금. 자기가 어떤 면은 본인이 분리개별화를 충분하게 해본 적이 없는 분은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하고 분리개별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의 자녀를 분리개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보면은 지금은 자기 원가정하고는 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모님하고 분리개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어떤 패러렐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결국은 이분의 과거의 삶이 다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하고 오버랩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애들 키우다 보면은 큰 애한테 좀 아까 저기 마지막 나오는 힘들었던 문장이 영혼을 무시하거나 의존성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분명히 애가 어린데 그렇죠. 야 막내가 태어나니까 다 큰 줄 알고 야 너는 컸잖아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같은 또래 애를 가만히 보니까 되게 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큰애가 어리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큰애도 운동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속 수용하는 걸 들으니까 조금 이제 애가 한번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하다가 좀 울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참고 있었는데 그걸 딱 건드려 버리니까 울면서 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6학년 이제 미국에서 중학생인데 지금도 중학생이면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운동성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지켜주려고 그러고 있고 그걸 의존성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니까 아이가 오히려 더 안정된 모습을 차분하게 되고 안 그러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형제 서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것은 이 마가렛 말레 이론이 굉장히 정치하고 굉장히 훌륭한 옵서베이션을 주고 인사이트도 주는데 이게 너무 도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느 단계 지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만큼 성숙한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컨티뉴엄이라고 보여요. 제가 체험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고 어쩌면 우리가 비혼 얘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이 어떤 PS 포지션이 끝나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발달한다기보다 초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 포지션이 항상 오버랩돼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분리개별화라는 것도 절대적인 분리나 개별화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어쩌면 계속적인 거고 일정 부분 분리개별화 되고 있지만 또 일정 부분 의존적인 것이 오버랩돼 있는데 어느 것이 주된 부분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이 발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단계를 지나면 의존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강 목사님이 옵서베이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빨리 독립했다고 생각하고 이모셔널 서프라이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더 위험해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달이 늦은 아이들도 가끔 만났었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큰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아직 발달이 안 된 정서적으로는 어린 내면 아이를 갖고 있는 성인들도 만나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처음 초창기 마가리 말러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제 다다다다 외웠거든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사람마다 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놀이를 할 때도 애들이 보면 한 가지 놀이를 막 갖고 1시간 50분 동안 40분 동안 놀지 않아요. 이거 맞췄다 저거 맞췄다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선생님이 개입을 해갖고 오늘은 이것만 하자, 오늘은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충분히 즐기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봄의 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제 공부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되게 편견적으로 딱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같은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도 이렇게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수용하기보다 어떤 이상적인 그림의 아이를 그려놓고 거기에 막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갈등으로 너무 지나치게 침범당해서 오는 아이들, 상담실 이게 정신과에, 아니면 너무 반임해서 오는 아이들, 그 두 가지 극단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아까 여기서 나온 두 가지 극단이 나온 거죠. 그래 건강한 사람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서도 느끼는 거는 좀 느리면 어떠니? 그 어느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수용해주고 부모가 따뜻하게 좀 지켜봐 주는 여유를 갖고 접근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네. 굉장히 공감인데 어떤 아이는 젖을 옛날에는 3살이 아니라 5살, 6살까지 젖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 마가렛 말러 개념에 의하면 얘는 그 시기를 발달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처럼 느끼죠. 보통 심리적인 탄생을 36개월로 보고 그 이전에 벌써 뭐 1년 반쯤 되면 분리개발화가 이렇게 상당히 진전됐다고 보는 이런 어떤 타임 테이블 자체가 이게 너무 인위적이고, 그리고 이걸 세분화해 놓고 있는 게 어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마일스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한다는 게 너무 아티피셜한 이론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스매틱하게, 어쨌든 저도 처음 마가렛 말러 공부를 하면서 마가렛 말러의 이 발달 단계가 이게 몇 개월째부터 몇 개월째인지를 계속 메모를 하고 그걸 비교를 하는데 어디 가면 또 이게 다리 논문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몇 달씩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이걸 이렇게 메모리를 하려다가 메모리가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잡기도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observation 한다고 observation한 사실을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어느 단계로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아티피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네. 발달 이론 중에 페어벤의 발달 이론은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파워풀하죠. 아이들은 초기에 유아적인 디펜던스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펀타일 디펜던스인데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단계가 오는데 인디펜던스 자체가 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인디펜던스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뮤추얼 디펜던시 라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머추어리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펜던스하고 인디펜던스를 구별을 해서 독립적이지 않으면 다 병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아니면 미성숙한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성숙한
의존 관계가 인간 사회의 성숙한 모습. 그러니까 상호 의존 관계 아니면 그걸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 뮤추얼 디펜던스 관계, 병리적인 어떤 디펜던스가 아니고 성숙한 퍼스널리티끼리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게 이게 사회라는 얘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독립된 인격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존을 너무 만약에 디펜던스하고 인디펜던스 뭐 이런 개념으로 의존과 독립이 대칭 개념으로 봐버리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의존이라고 하지만 이게 유아적인 의존인지 아니면 성숙한 의존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는 의존하면서 사는 거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독립성 위주로 독립이라는 개념이 지상에 마치 이게 청소년기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치학에서 배우는 독립 쟁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아이들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가 아주 훌륭한 인격이라고 받아들여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속에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너무 약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인간,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관찰에 의하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그 의존이 서로 상호 주관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 게 이 내담자분들 중에 결국 이 상처를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제대로 된 의존을 못 해봤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끈끈한 따뜻한 그런 관계에 스킨십 플러스 기타 등등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난 혼자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더 이상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으로 애썼는데 그걸 감춰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막이 풀리면서 접촉이 됐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의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어느 날 이렇게 쇠해졌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인간은 얼마나 위로를 주겠냐, 힘이 되겠냐. 그리고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발달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안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터벤션이죠. 왜냐하면 어쩌면 그분들의 느끼는 결핍이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유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면 어린 시절의 데프로베이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험 플러스 실제 성인이 돼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독립된 인격으로서 상호 의존하고 정을 주고받고 뮤추얼 디펜던스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 플러스 지금 성인으로서도 서로 따뜻하게 정을 이모셔널리 서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임상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분들에게 어떤 회복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상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담실에서 만날 때와 데스크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뭐 돈 지불하고 막 이럴 때 이분들의 역동이 또 조금 달라요. 다르죠. 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뒷모습이나.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 들어갈 때 저를 먼저 알아봐요, 이분들이 어떠다. 그렇죠. 아, 선생님 이래요. 근데 이 표현이, 이 언어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굉장히 친근하고 내 편이고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에서 주는 이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떠면 그 관계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치유를 가져온다고 보는 이론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요즘은 더 많이 그쪽으로 더 많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한 치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정서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결국 치유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상담에서 가장 기본인 거죠. 이것저것 막 오염이 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서목사님 체험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저도 여기 오늘 발제하신 거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케이스도 생각이 나고, 또 제가 또,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양육하는 입장에서 보면서, 겪는 것들도 같이 오버랩되는데, 그 아이를 봤을 때 저랑 아내랑 한 번씩 악유를 하는 게 뭐냐면, 일관되지 못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이 한번 생각해, 이게 아이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늘 저는 좀 불안하다는 느낀 게 경계선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 거기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어떤 독립적인 개별적인 존재로서 키워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융합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히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때로는 그 같은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도 다르게 상반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때로는 볼 때가 있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아빠로서 그 분명히 어떤 일관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리는 이런 태도라든지 어떤 언어라든지 뉘앙스가 나중에 제가 돌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관되지 못한 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을 좀 제 자신을 짚고 넘어가 봤을 때 뭐냐면 때로는 한편으로는 저도 부모지만 제가 부모로서의 어떤 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을 거고 그거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저의 또 미숙함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런 때로는 일관되지 못하는 미숙함이 또 제가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부모의 어떤 페어런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스스로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에서 일종의 아까 교수님께서 타이거 맘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여기는 헬리콥터 맘이죠. 네. 모든 걸 컨트롤해가지고 아이가 무조건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아이를 악기를 시키고 오케스트라를 가입하게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는 어떤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부모가 세팅해주고 부모가 만들어주고 또 이제는 그 심지어는 어린 그 유치원 다니는 때부터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어떤 교육의 단계를 스테이지를 만들어버리는 부모의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을 만들고 미리 세팅해버리고 설정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한 이제 대학교 들어간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는 그 어머니와 엄마로부터 자기에게 그렇게 교육시켰던 것이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억지로 따라했지만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디스펑셔널한 어떤 게 뭐냐면 부모 모르게 부모 앞에서는 이 아이가 굉장히 뭔가 착한 아이고 말씀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10대 시절을 경험하면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해버렸거든. 그렇죠. 그 위장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약물 복용도 경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그걸 했던 경험도 있고 여전히 그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태도가 이게 그 미성숙함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굉장히 좀 이게 네거티브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때로는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많이 느낄 때도 있는 거죠. 자녀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일관성이라는 거를 저도 아이를 참 대할 때 그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항상 일관성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일관성이 없는 거를 아이들한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에 들어있는 뭐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그거를 애들한테 이해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험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행동하고 그러는 뭐 감정의 변화 같은 거는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조차도 일관성 있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 인위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게 되기 때문에 나도 일관성 없고 너도 일관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강박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긴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아빠 엄마도 실패하고 어쨌든 엉뚱한 짓도 하고 앞뒤도 안 맞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그 플렉서빌리티 속에 흐르는 어떤 것들은 있겠죠. 근데 너무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완전 어떤 획일화된 일관성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가 있던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도식과 스테이지별로 그 단계를 나누는 것도 그렇게 이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이가 어린 시기나 유아기라든지 아동기를 거치는 그런 때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어떤 전능감이라든지 부모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토리티하게 권위로 다가갔을 때 컨트롤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일관성이라는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사춘기의 아이와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또 아이가 어떤 미국 교육을 받으면서 오는 그게 갈등이란 그 속에서 또 부모와의 어떤 갭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갈등과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일관성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어떤 문화적인 컬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알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제 속에 있는 미성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에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어느 부모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에 특히 사춘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 경험 속에도 스트럭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시절은 아이들은 천방유축이고 전혀 우리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엄청난 불안이 오고 그런 시기인데 어쩌면 지금 되돌아본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부모가 참 갖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성장하는 만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어쩌면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인데 저도 그 시절 못했던 것 같고 많은 부모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미국 아이들 교육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내 주위에서 애들 키우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대화를 하는 거가 아주 일상화돼. 아이가 아직 말도 하기 전부터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가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 젖어 있던 우리의 백그라운드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뭔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힘들지만 애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이들하고 동등한 레벨에서 대화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오픈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컨테인 할 수 있는 커패시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 가끔 그 애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애들이 그래요. 이게 아빠는 어른인데 왜 장난감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렇지. 야, 나는 어릴 때 장난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웃어가지고 지금 나는 그걸 갖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가지려 그런다. 그리고 애들한테 근데 내가 너네한테 빌려줄 테니까 가서 쓰고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거든요. 애들이 처음에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나중에는 그 아빠는 왜 그랬나? 아빠도 아직까지 옛날에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놀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너네처럼 가지고 놀고 싶어하면 아직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아빠하고 노는 게 쉬워진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아이들의 레벨에 내려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티격태격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애들처럼 제가 애가 된 것처럼 티격태격 하다가도 나중에는 애들한테 장난감 주고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아빠하고 노는 게. 네, 그래요. 우리 나머지 부분 또 발전하면서 얘기하죠. 네, 리비도적 대상 향상성의 단계. 리비도적 대상 향상성 단계는 생후 3년 동안에 이루어지며 3살 때가 되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대상관계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에 대한 안정된 개념과 타자에 대한 안정된 개념을 형성한다. 타자에 대한 내적 감각은 아동으로 하여금 타자가 없는 동안에도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심리 내적인 분리의 성취이다. 리비드적 대상 향상성은 피아제가 말하는 대상 항구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능력은 말러의 리비드적 대상 향상성보다 이른 시기 18에서 20개월 사이에 나타난다. 말러의 것이 피아제의 것보다 늦는 까닭은 리비드적으로 집중된 인간 대상에 대한 향상성이 피아제가 말하는 사물에 대한 항구성보다 더 정서적인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좋은 표상과 나쁜 표상의 통합, 그 표상들에 집중된 리비도와 공격적 욕동들의 융합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피아제라는 분은 스위스에 있었던 학자예요. 그분의 용어는 아브젝트 퍼머넌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브젝트 퍼머넌스라는 게 대상의 항구성. 그런데 이 대상의 항구성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 어떤 것이 항상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대상 우리가 마가렛 말러가 얘기하는 대상 항상성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이론과 사람에 대한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의 항구성보다 대상의 항상성이 한참 더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취는 선천적 요소들과 이전 단계의 발달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분리와 개별화는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별개의 발달 과정이다. 분리는 어머니와의 공생적 융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칭하는 한편, 개별화는 아동 자신의 개별적 특징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변화하는 아동의 욕구와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지적했다. 공생적 시기의 최적의 옵티멀 어머니의 반응은 연습 단계에서 최적의 반응과는 다르다. 말러의 가장 큰 공헌은 아동의 욕구의 변화와 이 변화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아동의 반응은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의 행동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다양한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이 어머니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 양식이 달라진다. 말러의 관점에서 정신분석은 치료사와 환자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말로의 최적의 어머니의 역할은 미니컷의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역할과 비슷하다. 아동의 발달과 맞춰서 아동의 발달에 맞추어 함께 보조를 맞추는 어머니의 능력은 성격 형성과 병리 발달에 있어서 육동과 그것의 변천들, 자아의 성숙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프로이트의 역동 모델 이론에서 만족 또는 좌절을 주는 대상으로서 어머니가 갖는 영향력을 능가한다. 여기서 잠깐 우리 보죠. 여기서 어떠면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아동이 어머니하고 맺고 싶어하는 관계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기 6개월, 1년 반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상태, 발육 정도가 정서적인 성숙의 단계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 단계에 걸맞는 부모에 대한 소망이 다르다는 얘기죠. 부모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집니다. 근데 부모가 어느 한 시기에 공생 시기에 아주 잘 성공했던 방식을 분리개별화 시기에도 계속 쓰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로서는 성장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반응 사이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 혼자의 발달도 아니고 어머니 혼자 발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이하고 매칭이 되면서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저는 그 질문인데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한 질문인데 특히 클라인 같은 경우에 보면 정신병리의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생후 초기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잠시 언급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한테 그 정신병리 발생의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약간 이런 식의 말로식의 이렇게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추종 같은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아주 생애 초기에 그런 정상적인 발달 외에도 이거는 아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는 것은 사실 애들 키워보면은 좀 유치원이 됐을 때나 커가면서는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초기에 어떤 병리나 어떤 성격 형성들도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이 항상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상담 공부할 때 가장 그 많이 들었던 게 바로 그 초기 3년 그거 실패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다시 사람 되기 힘든 거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얼마나 획일적이고 위험한 그 인식론인가 이런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대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때 그 애착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의 발달과 엄마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나 또 애착이 다가 아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런 반론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 어떤 상호작용이 측면은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다. 일단 첫 번째 기질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가족 요인이 있을 거고 또 그 환경과 상호작용은 그 아이만의 어떤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특별히 우리가 뭐 아스퍼거다 자폐다 또는 혹은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질환이 없는 한은 그것만으로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간과할 수도 없는 불편한 진실이죠. 사실은 이게 중심을 잡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복합적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말른 이론도 제가 조금 난 이분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아주 잘 훌륭한 이론이어서 지금도 존중하고는 있는데 그 인사이트들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어느 발달 단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도 굉장히 어떤 아이는 빨리 가고 어떤 아이는 늦게 가는데 어느 시기 마일스톤을 이때까지 숙제를 다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식적으로 적응하게 되면 오히려 서서히 발육하는 아이에게는 불필요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 왜 이거 아직 발달이 안 되지 하고 부모가 너무 서둘러 버리면 주위에서 어떤 뇌가 있냐면 보니까 아이가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특수 교육을 훈련을 시켜야 되냐 어쩌냐 참 지나니까 아이가 말을 잘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발달 시기보다 몇 개월 늦었다고 해서 부모가 너무 쉽게 인터벤션을 하게 되면 아이의 발육 상태를 오히려 디스토션 시켜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잘 발달하는지 워치해야 되지만 너무 도식적으로 어느 시기가 마일스톤 따라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 편의상 이렇게 구별한 건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육아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젊은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책 보고 육아하는 엄마들도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육아 상담 비슷하게 자기 얘기하면서 할 때 책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책이라는 게 참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그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배울 때도 그 교육학 특히 교육학에서는 아까 삐아제 나왔지만 삐아제라든지 뭐 또 신학교에서는 뭐 신앙의 발달 파울러스 사람 나오고 해가지고 뭐 도덕 발달 무슨 발달 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몇 살이를 먹어가지고 맞아요. 에릭에릭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교육의 시스템을 거기에 다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춘 다음에 계속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평가를 해가지고 안 되면 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사고 구조 자체가 도식화돼야지 이제 뭐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고 뭐 어린 아이의 수준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어른한테도 나타나고 막 혼재되어 있는 게 막 경험되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억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계속 배운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무나 쉽게 도식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얘기인 게 그게 머리로 알고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는 참 그게 어떤 부분이 또 있었냐면 특히 애들이 어릴 때는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엄마들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늦게도 가고 싶고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도 하고 싶고 정말 자연주의를 참 한번 좀 키워보도 보고 싶고 마음은 굴뚝같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적도 많은데 끊임없이 모든 항목별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대학 잘 가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러면 이제 평가의 완결편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항상 뭐를 안 하고 있으면 방치하는 엄마의 라벨이 붙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들의 불안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식화하고 무슨 교육서를 읽고 아니면은 뭘 시키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랑 진정한 대화라기보다는 그래 그게 뭐냐면 우리 임상 치료에서도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는 각각 다 다른 인격이에요. 뭐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의 이론은 사람 어떤 아이는 어떻다, 청년은 어떻다, 노인은 어떻다. 이걸 도식화해서 사람을 하나의 이론의 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론의 틀은 평균적인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키가 평균 175라고 그런다면 어떤 사람은 150부터 230까지 이렇게 다양한 층에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175라고 생각하고
175에 맞는 식으로 계속 대하게 된다면 실제 한국 사람이 하나라고 착각하는 이런 도식에 빠져버린다. 실제로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평균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을 가지고 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서 너무 이론적인 접근을 할 때 제가 수업이 전에 항상 겁이 나는 게 이론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화된 보통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은 아주 특수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인데 이 특수한 사람을 일반 이론으로 다 거기에 그걸 투사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거냐는 어려움이 생기죠. 사람마다 다 독특하다고 이 독특성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임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론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비혼이 한 얘기가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내담자를 만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이론을 가지고 그걸 먼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맞고 틀리고로만 다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건 다 병리적인 것이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인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이게 어쩌면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반 이론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일반 이론이 하나의 우리가 인간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그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지 이 툴을 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육아 이론도 똑같은 거죠. 내 아이만은 독특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육아 이론에서 나오는 일반화된 아이의 양육 방법을 가지고 내 아이를 돌본다는 게 어떨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아이에게는 전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르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위니카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모성 몰두라고 그랬죠. 모성 몰두가 원초적인 모성 몰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머터널 프리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야 아이 있는 상태를 부모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교신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생겼을 때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페일러가 이걸 좀 더 아이를 더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기보다는 일반적인 지식에 너무 빨리 의존해 버리게 되면 내 아이를 정말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길러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임상에서도 많은 임상가들이 이분이 강박증이다 아니면 우울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매뉴얼을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이코테라피 쪽에서 이런 트라우마 치료 방법은 이렇게 아주 도식화되어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규격화된 이미 도식화된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참고 자료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을 돕는데 그것을 도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불안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이 불안 속에서 이 불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이런 불안이 오는 것인지를 탐구하기보다는 내가 배웠던 이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이론, 책에 있는 이론 가지고 너무 빨리 판단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 공교육이 일반화시킨 교육이라고 보면은 한국이랑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아이를 잘 돌보는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렇죠. 네, 싸우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그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애를 키우고 싶으면 여기 보내지 말고 어디 따로 애들 데리고 하는데 그리로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 자체가 공교육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아이를 같은 방법으로 딱 대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손들고 질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평가 점수에 들어가니까 그 도움을 요청한다 안 한다 가지고도 점수를 내가지고 그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과 잘 지내는 부모 그리고 아이를 잘 이해하면서도 좀 성숙한 부모들이 그 공교육에서 못 해주는 맞춤형 교육을 빈 부분을 채워주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미 공교육이 되어버리고 일반화 되어버리면 그 속에서는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것들이 다 숨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모 역할에 그 어떤 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전해 주셨는데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이미 말러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하트만을 공부한 하트만하고 이론과의 대비가 아마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대비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하트만 공부를 다시 조금 더 깊이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 느낀 것들 조금 더 나누는 시간 우리 한 10분 갖죠. 우리 발제자부터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말레 자체가 모든 어머니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도 만들고 힘들게 하고 모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마가렛 말러의 논문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소망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 발주자는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 좀 나누시죠. 글쎄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둘 다 대학생인데 이제는 다시 하면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어린 모든 저희 친구들도 다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다시 하면은 정말 여유롭게 아이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는 게 후회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데 제 경험을 비춰보면 사실 대학을 간다 그래도 그 이후의 인생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도 부모 자식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를 본다면 좀 지금부터도 이제 또 좀 이런 마음가짐을 조금씩이라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쉽고도 어렵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든 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갖고 진짜 아까 말씀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40대, 50대, 60대가 돼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영원히 애증 관계는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서는 어린 시절에 다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이론도 청소년기까지로 끝나는 인간 발달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 구조, 정서적인 어려움, 또 속에서 얻는 기쁨 이런 것들은 계속돼 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의 이 이론은 어린 시절에만 적용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식적인 어떤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잘못된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시기에나 이런 것들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이 이론들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분리개별화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계마다 계속해서 분리개별화가 돼 나가는 과정이지 어느 인간도 어린 시절에 분리개별을 완성하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분리개별화에 거기서 얻는 기쁨과 거기에서 오는 상실을 계속 경험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고 컨티뉴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 너무 자연과학적인 특히 자아심리학자들이 할 때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것처럼 하는데 인간의 발달은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정서적인 발달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껴요. 우리 또 다른 분들 얘기 좀 나누죠. 저는 이 말러 이론을 이렇게 들으면 내담자랑 치료자 관계의 발달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봅니다.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의 의식의 발달은 뭐 자태다. 공생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성장을 하면서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연습기가 오고 대적근기가 오고 그래서 결국엔 독립을 해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아이의 입장보다 내담자의 발달을 읽는 하나의 어떤 표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으니까 저는 제가 기르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죠. 저의 상태가 어땠나가 뒤집어져 보여갖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같이 느리고 말 안 듣고 고집쟁이고 이렇게 자유분방하던 사람도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조급함을 좀 여유롭게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말로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선 뭐 말로식이 물리개별화가 사실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뭐 클라인식으로도 편집과 오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근데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저는 이제 계속 실수하고 뭔가 내가 잘못 키웠나 되게 많이 염려하면서 이제 키웠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상호작용을 또 나도 이렇게 재현하면서 했네라고 나를 이렇게 굉장히 큰 죄책감에 이렇게 쏠릴 때 그때 나에 대한 어떤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도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걸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하고 나하고의 인격 관계를 좀 확장시켜준 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또 들어져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알아먹을 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또 실수들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 했던 실수처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주고 허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담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 나도 성숙하고 이 아이를 성숙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나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좀 덜 자랐나 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엄마로서 뭐 부족한 부분도 뭐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일관성이 없게 어떨 때는 막 되게 다 커서 독립돼서 나가고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가 그래서 사춘기고 그래서 독립적인 거를 이해해 줬다가 어느 순간엔 굉장히 애기처럼 모든 관심과 애정을 원할 때가 있고 그럴 때를 구별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네 저는 같이 들어서 좀 더 고민이 되고 이거를 갖다가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은 빨리 알아채면 좋은데 융통성이 없으면은 이제 얘가 독립식인가 보다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아이가 어떤 애정을 요구하고 더 가까운 관계이기를 원할 때 그걸 눈치채고 또 걔는 독립했어 이렇게 나가면은 또 그게 또 이렇게 아이에게 또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다는 거가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적분기가 두세 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 재적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부모가 너 시집가서 넌 장가가서 남이야 독립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걸 소화하기 어려운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시기에 마스터한다고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분리개별화해서 영원히 분리개별화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약해질 때는 우리가 퇴행하고 어린 시절의 정서, 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 안에 유아적인 의존 욕구가 항상 있어요. 이게 마스터되는 게 아니에요. 유아적인 의존 욕구도 있고 독립의 욕구도 있고 그리고 성숙한 어떤 의존 욕구도 있는데
유아적인 의존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함께 보조를 맞추는 move with 이런 엄마의 능력, 이거 너무 초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 전부 20대, 10대, 20대에 다 끝난다고 하는 이런 착각 가시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평생 워런티를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들만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워런티라는 거 매니팩처러 워런티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제일 잘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인사이트를 갖는 부모가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나이 들면 그래서 자녀하고 부모 간에 그냥 남들처럼 살아버린다, 정서적으로. 마치 서로 의논하는 게 서로 어린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은 깊은 정서적인 대화들을 놓아버리는 거죠.